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명절 차례상이 차려진 거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소리를 높이고 계셨어요. 저를 향해서요. 손이 차가웠어요. 태블릿을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20년 가까운 억울함을 보상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올해로 52살이 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입니다. 홀몸 어르신들 댁을 하루에 서너 곳씩 돌면서 씻겨드리고 식사를 차려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을 16년째 하고 있어요. 남편 박성훈 씨는 건설 현장 자재 납품업체 영업직이에요. 거래처를 직접 발로 뛰는 일이라 하루 종일 외근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2년을 사귀고 31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시어머니는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20년 넘게 사신 분이셨어요. 젊어서부터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고 말씀이 세지만 일처리는 야무지신 분이라고 남편이 미리 귀띔을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강한 분이야. 처음엔 낯설 수 있어. 근데 그게 다야. 마음은 나쁜 분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남편 말을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건네셨고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셨어요. 처음엔 인상이 좋았어요. 야무지고 깔끔한 분이다 싶었어요. 근데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미 씨, 지금 무슨 일해요? 저는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댁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집 어르신 씻기고 밥 차려드리는 일이네요. 우리 성훈이 마누라가 그 일하면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 자리에서 모두가 잠깐 멈췄어요. 저희 어머니가 슬쩍 저를 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보람도 있고요 라고 했어요. 속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였으니까 그냥 넘겼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냅킨을 내려놓으시면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미 씨,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미리 말해두는 편이에요. 우리 집 주방은 내가 정해둔 방식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집와서 자기 마음대로 주방을 쓰는 건 내가 못 봐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요. 남편이 가볍게 웃으면서 어머니, 오늘은 처음 뵙는 자리인데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알려주는 게 낫지. 나중에 서로 불편한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불편한 눈치였어요. 저는 웃음을 유지했어요. 얼굴에 웃음을 붙들어 놓는데 꽤 힘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미야, 시어머니가 좀 강한 분 같던데 잘 맞출 수 있겠어? 저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결혼 전날 밤에도 그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못 본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하고 저희는 남양주시 진건읍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방이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처음 2년은 그럭저럭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와부읍 자택에 혼자 계셨고 멀지는 않았지만 각자 살림을 사는 거라 그나마 공간이 있었거든요. 주말마다 한 번씩 찾아뵈러 가면 그때마다 뭔가 하나씩 말씀이 있긴 했어요. 반찬간이 어떻다,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성훈이 도시락은 잘 챙기고 있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만 듣는 말이니까 집에 오면 다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장 보러 나가시기도 어려우셨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잠깐 생각을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수술하신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저한테는 혼자 계신 어르신이 특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오래 고민했어야 했는데 합가는 시어머니 자택인 와북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오래 사신 집이 우리 전세보다 컸거든요. 이삿짐을 옮기던 날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미 씨, 이제 같이 사는 거니까 내 주방 방식이 먼저예요. 내가 양념 두는 위치도 냄비 정리하는 방식도 다 따로 있어요. 먼저 배우고 나서 손을 대도록 해요.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첫 단추인지는 그때 몰랐어요. 합가 첫 주부터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국색이 어떻다, 나물을 무칠 때 순서가 틀렸다, 김치는 이쪽 서랍에 넣는 거라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참았어요. 네,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하고 끝냈어요.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하면서 어르신들 방식을 따르는데 익숙한 저였으니까 처음엔 그냥 적응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매일이 되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하나는 다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뭘 지적받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부엌에 들어서기 전에 잠깐 심호흡을 하게 돼요. 그 느낌이 제일 힘들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늦어지는 날이 생겼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보호자랑 연락이 길어지거나 그런 날이면 저녁 7시, 8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날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저를 한번 훑어보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보셨어요. 위아래로 한번요. 그 눈빛이 불편했는데 저는 그냥 참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제가 반찬을 만드는 일은 합가 이후부터 새벽 루틴이 됐어요. 남편 도시락 반찬을 먼저 만들고 시어머니 밥상을 따로 차리는 게 아침 시작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이 오전 8시부터 시작되니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다 해놓고 나가야 했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힘들다는 생각보다 이게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려니 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멸치를 볶고 시금치를 데치고 두부를 부치고 콩나물을 무쳤어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간을 조금씩 달리 해봤어요. 짜게 해보기도 하고 싱겁게 해보기도 하고 참기름을 더 넣어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도 한 군데는 꼭 뭔가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제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잘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합가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새벽에 만들어두고 나간 반찬이 저녁에 들어와 보면 줄어있지 않은 날들이 생겼어요. 처음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셨나 보다 했어요. 더 신경 써서 만들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일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부엌을 지나치는데 쓰레기통 위에 뭔가 얹혀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만들어둔 멸치볶음이었어요. 뚜껑째 올려져 있었어요. 버려진 거였어요. 먹지도 않고 통째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꺼내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다음 날도 만들었어요. 또 버려져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랬어요. 제가 만든 깻잎 무침이 버려졌어요. 두부조림이 버려졌어요. 콩나물 무침이 버려졌어요. 매번이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이 번번이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간 사이에 직접 다시 반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상황이 3달 가까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반찬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시던데.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고 배우면 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사건은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 어르신 댁 일정이 일찍 끝나서 잠깐 집에 들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인기척을 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만들어둔 깻잎 무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쓰레기통 쪽으로 가져가시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만든 게 입에 안 맞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다들 먹기 싫어하는 거 냉장고에 두면 뭐예요? 자리만 차지하잖아. 저는 손끝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새벽부터 만든 거니까 한 번은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몇 달 동안 버리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좀 서운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서운해? 내가 내 집 냉장고에 있는 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며느리한테 눈치를 봐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오후 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무슨 짓이요? 남편이 시어머니 방 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방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뺨에 붉은 줄이 3개나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봐요, 성훈아. 내 마누라가 한 짓이야. 내가 점심에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나를 밀치더니 얼굴을 긁어버렸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 오늘 오후에 계속 일 나가 있었어요. 어르신 댁에 있었다고요. 어머니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점심에 잠깐 들어왔잖아. 내가 냉장고 정리하는데 와서 소리 질렀잖아. 반찬 버렸다고. 그러더니 나를 밀치고 얼굴을 긁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서운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한 발짝도 가까이 간 적이 없었어요. 손을 뗀 적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에 저게 뭐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 해봤자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어요. 손발이 싸늘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내가 뭘 했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버려지는 걸 알면서도 또 만들고 조심스럽게 서운하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폭행이 됐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날이 긴 악몽의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줄였어요.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했어요. 반찬은 계속 만들었어요. 버려지는 거 알면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 집에서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건 합가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혼자 조용히 웃었어요. 아이를 바라온 지 오래됐거든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아이가 생긴다는 게 기뻤어요. 시어머니한테 소식을 전하면서 잠깐 기대했어요. 어쩌면 이제 달라지실까? 손자, 손녀 생기면 분위기가 나아질까? 시어머니가 소식을 들으시더니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임신이라도 살림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어요. 입덧이 심한 날도 새벽에 눈을 떴어요. 배가 많이 불러서 오래 서 있기 힘든 날도 그냥 나갔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시니까요. 남편은 어떤 날 어머니가 집에 계시잖아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계신다고 제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분만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면서 남편도 저도 울었어요. 그날 하루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시어머니도 아이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산후조리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주방 일을 손대지 않으셨어요. 어느 새벽에 아이가 울어서 제가 일어나 달래고 있는데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좀 도와주시러 나오시나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애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좀 어떻게 해봐요. 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걷기 시작할 무렵 잠깐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이가 울면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애를 왜 저렇게 키워요? 응석을 다 받아주니까 저 모양이지. 저는 그냥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형제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연중 2번 명절 이후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시동생 내외, 시어머니 조카들까지 오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날 오전에 일이 있어서 늦게 합류했어요.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시동생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시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형수, 저 아까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형수가 어머니 팔을 잡아서 넘어뜨렸다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 어머니한테 손댄 적 없어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던데요. 형수가 욱해서 그랬다고. 팔에 멍이 들었다고.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어머니한테 한 번도 손댄 적 없어요. 정말로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짓말을 왜 해? 팔이 아직도 아파. 저번에 얼굴 자국은 또 어떻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들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누이네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명절에 모여도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해 가을에는 시어머니 조카 되시는 분이 저를 따로 붙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새댁 아무리 힘들어도 어른한테 손을 대면 안 돼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저 손댄 적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 그렇겠지.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그 뒷말이 더 뼈 아팠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20년 넘게 이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셨던 분 말씀이니까 다들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위에 제 이름이 올려진 거잖아요. 폭행범으로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제가 하지 않은 걸 하지 않았다고 말해봤자 시어머니 몸에 자국이 있는 이상 제 말은 약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말을 더 줄였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드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런 말들만요. 그 외에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는지 어느 날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성훈아, 내 마누라가 나한테 말을 안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면 어떡해. 그것도 버릇없는 거야.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대화가 없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말을 하면 폭행범이 되고 말을 안 하면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는 구조였어요. 저는 어느 쪽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 시절 남편과 저 사이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을 거는 일이 줄었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핸드폰만 봤어요.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그쳤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대화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였어요. 어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아이가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겨우 일어났어요. 그냥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했어요. 요양보호사 일도 그랬어요. 몸이 무거워도 나갔어요.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르신들 댁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 오셨어요. 라고 반겨주시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을 버티게 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해지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 눈빛이 보였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올 힘도 없는 건지
눈물이 바닥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씻었어요. 잠을 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한테만은 괜찮은 척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웃었어요. 아이가 엄마 오늘 힘들었어? 하고 물어볼 때 저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한테서 위로를 받는 제 처지가 기가 막혔지만 그냥 했어요. 견뎠어요. 어느 날 어르신 댁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르신이 저를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 얼굴이 좀 그래 보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쥐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지? 내가 다 알아.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이 화끈거렸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바닥났나 봐요.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어르신 손 온기가 오래 남아 있었어요. 남편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또 왜 그러시겠어 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바꿀 수 없었어요. 그해 추석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추석 이틀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재웠어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 집에서 하는 명절 준비는 제가 혼자 다 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시만 하셨어요. 전 두께가 고르지 않다. 나물이 너무 무르다. 갈비간이 짜다. 저는 그냥 네 했어요. 그냥 했어요. 추석 당일 오전에 식구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시누이 부부, 시동생 내외, 시어머니 조카들까지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면서 음식을 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했어요. 점심이 지나고 식구들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나한테 눈을 뜨고 달려드는 버릇이 생겼어. 저는 손이 멈췄어요. 어제도 부엌에서 내가 남을 좀 봤더니 눈을 부라리고 달려들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뺨까지 긁혔다고.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이 나이에. 뺨에 자국이 생겼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었겠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숨을 한번 뱉었어요. 어머니, 저 어제 저녁에 어머니 곁에 있은 적 없어요. 아이 학원 데리러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거짓말쟁이야? 네가 내 얼굴에 자국 냈잖아. 거실에 있던 식구들이 시어머니 뺨을 봤어요.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시동생이 저를 봤어요. 시누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들이.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왔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생각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새벽 2시였어요. 아이 방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와이파이로 연동되는 작은 카메라. 그게 생각났어요. 그게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오전 어르신 댁 일정을 마치고 점심 무렵 집에 들렀어요.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나가셨고 아이는 학교에 있었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오랜만에 조용한 낮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제가 일 나가 있을 때 집에 혼자 있는 아이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달아준 카메라였어요. 아이가 설치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72시간치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됐다가 지워지는 거야. 엄마 핸드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저는 그 카메라를 봤어요. 그냥 봤어요. 별 생각 없이. 근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어요. 추석 당일 시어머니 뺨에 자국이 생긴 날. 그 홈캠이 켜져 있었어요. 그날 거실이 화면에 담겼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홈캠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거실이 보였어요. 저장된 영상 목록을 눌렀어요. 날짜별로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추석 당일 날짜 파일을 찾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돌렸어요. 점심이 끝나고 식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구간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어요. 거실에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저는 그 시간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면 안에서 천천히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어요. 좌우를 확인하시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오른손을 드셨어요. 손가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뺨을 천천히 긁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톱이 뺨을 지나가는 게 화면에 뚜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숨이 느려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손을 내리셨어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신 것처럼. 그 직후에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영상을 2번 더 봤어요. 3번.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집에 와서 폭행범이라고 불려온 시간들이 전부 저 손톱 끝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 자국들이 전부 저분이 직접 만드신 거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딸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 침대에 그냥 앉았어요. 오래.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요. 그날 저녁에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딸이 가방을 놓으면서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엄마, 뭔 일 있었어?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별아, 엄마가 나중에 이야기해줄 게 있어. 오늘은 아니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에 딸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알고 있어. 저는 딸을 봤어요. 딸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얼굴 긁으시는 거. 나 본 적 있어.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저는 딸을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이 아이도 오래 혼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도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 1시, 2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생각이 이리저리 흘렀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남편한테 보여줘야 하나? 남편이 받아들일까? 남편이 또 어머니 편을 들면 이 영상마저 없어질 수도 있어. 친척들한테 직접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또 저를 몰아붙이는 자리를 기다려야 하나?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나흘째 새벽에 결심이 섰어요. 다음 명절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저 혼자 남편한테 보여줬다가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면 그걸로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또 친척들 앞에서 저를 폭행범으로 모는 그 순간에 꺼내야 했어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자리에서. 피눈물 나는 세월 동안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그분 자신의 손이 담긴 영상을 꺼내야 했어요. 결심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깊게 잠이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눈이 감겼어요.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일을 나갔다가 들어오고 저녁을 차리고 시어머니한테도 평소처럼 대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딸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별아, 엄마가 다음 명절에 할머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때 엄마 옆에 있어줄 수 있어? 딸이 눈을 한번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옆에 있을게. 9살짜리 아이가 한 그 말이 그 시절 제게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어요. 설날이 2달 남은 무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그 홈캠 영상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해뒀어요. 핸드폰 내부 저장소에 저장해뒀고 태블릿에도 받아뒀어요. 누군가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게요. 딸한테도 파일을 보내뒀어요. 딸 핸드폰에도 저장해뒀어요. 영상은 총 42초짜리였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시어머니가 주위를 살피시고 손을 드시고 뺨을 긁으시고 다시 손을 내리시는 그 전 과정이 다 담긴 시간이에요. 저는 그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그 떨림이 이제는 무너지는 떨림이 아니었어요. 단단해지는 떨림이었어요. 명절 전날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 국물을 내고
시어머니가 이 나물이 또 너무 무르네라고 하셔도 돼 했어요. 남편이 부엌 일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괜찮아요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근데 그 그냥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전의 그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이었어요. 이번에 그냥은 다음을 알고 있어서 그냥이었어요. 그 차이가 컸어요. 설날 전날 밤에 딸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딸이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내일 떨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응, 좀. 딸이 말했어요. 나는 안 떨려. 엄마 옆에 있을 거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요. 이 아이가 제 옆에 있다는 게 그게 그날 밤 제게 가장 든든한 것이었어요. 설날 아침이었어요. 이상하게 맑은 날이었어요. 볕이 창문 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 국물을 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부엌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전은 또 두께가 맞지 않네요. 저는 네 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떤 감정도 없이요. 정오 무렵 식구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시누이 부부, 시동생 내외, 시어머니 조카 내외, 남편 사촌들까지요. 거실이 북적였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면서 음식을 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점심이 끝나고 식구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어요. 우리 며느리 말이야.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이 잠깐 멈췄어요. 요즘도 나한테 눈을 뜨고 달려드는 버릇이 있어. 추석 때 그랬잖아요. 다들 봤잖아, 내 뺨에 자국 난 거.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명절인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왜 못해요. 며느리가 얌전한 척해도 속으로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당했는데 이 나이에 내 집에서 식모한테 맞고 살아야 해요. 저는 설거지하던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왔어요. 딸아이가 제 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눈을 봤어요. 저는 딸한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딸이 태블릿을 들고 제 옆에 왔어요. 저는 태블릿을 받았어요. 화면을 켰어요. 파일을 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에 화면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혼자 계신 장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위를 살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손을 드시는 장면이었어요. 손톱으로 자신의 뺨을 천천히 3번 긁으시는 장면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렸어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야? 조작한 거잖아. 내가 그런 짓을 왜 해요? 며느리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손으로 소파를 치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날뛰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며느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다들 왜 나를 이렇게 봐요? 그 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딸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식구들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누이가 시동생을 봤어요. 시동생이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소리가 한참 이어졌어요.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처음으로요. 저는 딸 손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잘했어.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누이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빠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영상 보고 나서 나도 이상하다 싶어. 시동생도 같은 말을 했대요. 남편이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결국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한번 병원 모시고 가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은 시누이가 잡았어요.
진료 날 시어머니는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내가 왜 거기를 가? 내가 미쳤다는 거야?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설득을 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이에요. 그냥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가 따라가셨어요. 진료실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얌전히 대답하셨어요. 근데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달라지셨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여자가 나를 때렸는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이에요? 여러 번이라고요. 얼굴에 자국이 나도록 긁혔다고요. 내가 거짓말할 나이예요? 진료실에서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누이와 남편을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생님이 어머니 입원을 권유하셨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대요. 반복적인 자해 행동과 그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패턴, 진료실 안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가 전문적인 관찰과 치료 환경이 필요한 수준이라고요. 지속적인 자해 공갈의 가능성도 언급하셨대요. 가족 보호자의 동의와 본인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나는 안 들어가. 멀쩡한 사람을 가두려는 거야. 시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오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대기실에서 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딸이 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시누이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어요.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닿았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텅 빈 게 아닌 처음으로 비워진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제 옆에 왔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사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로 그 세월이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미안하다는 말은 영상을 보기 전에 나왔어야 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믿어줬어야 했어요. 이후 저는 이혼을 선택했어요. 남편이 붙잡았어요. 여러 번요. 근데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데도 혼자인 그 외로움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보다 무거워졌어요. 이혼 합의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 부분만큼은 받아들였어요. 위자료도 나왔고 재산 분할도 됐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 분할이 나올 게 있었어요. 지금 저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딸아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방이 2개예요. 하나는 제 방이고 하나는 딸아이 방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딸아이 방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좋아요. 두 사람이 먹을 밥을 지을 때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간으로 해요.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하고 싱겁게 먹고 싶으면 싱겁게 해요. 딸이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웃어요. 그 웃음이 꾸며진 게 아니에요. 진짜 웃음이에요. 5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요. 요양보호사 일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댁을 돌면서 씻겨드리고 밥 차려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에요. 어떤 날은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아가, 참 고마워. 내가 와줘서 오늘 하루가 좋았어라고 하세요. 그 말이 그냥 스쳐가지 않아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 가벼움이 아직도 가끔 신기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제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억울함을 삼키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버텨내고 자리를 잡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도 꺼냈어요. 저처럼 집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을게요. 오늘 하루를 버텨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